안녕하세요. 72세 된 박순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아니, 속상하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이에요. 저희는 LA에 살고 있는 한인 가정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45살이고 LA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미국 사람이에요. 41살인데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저는 겨우 23살이었고 남편은 26살이었죠.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한인 가정집에서 재봉일을 했어요. 한 달에 $3,000 정도 벌었는데 집세에 생활비에 아이 기저귀가까지 정말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매달 $500씩은 꼬박꼬박 모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축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인타운 월세방에서 살면서 매일 버스 타고 출퇴근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생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한인타운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드라이클리닝 가게 하나가 망해서 헐값에 나왔어요.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50,000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다 털어서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 영어도 서툰데 손님들과 어떻게 이야기할지, 기계 고장 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실제로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손님들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웠고 기계는 자꾸 고장나고 다른 드라이클리닝 가게들과 경쟁도 치열했어요. 한 달 벌이가 $4,000도 안 되는 달도 있었어요.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밤에는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는 손님 받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도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게 와서 도와주고 부부가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아들은 그 사이에 혼자 크다시피 했어요.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하고 저녁도 가게에서 시켜 먹고 정말 부모 손 안 타게 잘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1998년쯤부터 상황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경쟁업체 몇 개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 가게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옆 점포까지 임대해서 가게를 확장했어요. 또 저축한 돈을 다 쏟아부었죠. 이번에는 도박이 맞아떨어졌어요. 가게가 커지니까 매출도 2배로 늘었고 고정 고객들도 많이 생겼어요. 한 달에 순수익이 $10,000 이상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03년에 한인타운에 있는 콘도 하나를 샀어요. $650,000 주고 샀는데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임대를 주니까 한 달에 $2,000씩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콘도를 사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 두 번째, 2015년에 세 번째, 2018년에 네 번째까지 총 4채를 샀어요.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말고 투자용으로요. 저희가 사는 집까지 합치면 콘도 5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투자용 콘도 4채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한 달에 $8,400예요. 여기에 제 소셜 시큐리티 $1,800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000 정도 들어와요. 생활비는 한 달에 $3,500 정도 쓰니까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있어요. 은행에 모아둔 돈도 $120만 정도 있고요.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희는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고 저는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18년 동안 했어요. 2010년에 나이 58세에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사업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에 있었거든요. 일요일에도 반나절은 가게에 나갔고요. 그래서 아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고 아들 학교 행사에도 자주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건데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한 게 5년 전이에요. 며느리가 미국 사람인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간호사니까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아들도 좋아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중간에서 통역해줘야 하고 그것도 간단한 것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한국어 배우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아들한테 배우자고 해도 바빠서 못 배운다. 나중에 배울 거다. 이런 식으로만 말해요. 그것도 그런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그냥 하이라고만 인사해요. 아들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냥 미국 문화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며느리 편만 들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쁜 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정말 심해졌어요. 명절 때 와서 밥 먹으면서도 자기들끼리만 영어로 이야기해요.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혼자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오지 않아요. 저희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 명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그럼 저는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혈육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도 명절에 안 온다니까요.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한 통 없어요. 제가 전화하면 아들이 받긴 하는데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는 며칠씩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들 집에 찾아가요. 차로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영 좋지 않아요. 아, 어머니 오셨네요. 이러면서 시큰둥하게 인사해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줬어요. 아들이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는 이미 김치 있어요. 스토어에서 산 거요. 이러면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은 이제 미역국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짠 음식 안 먹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냉장고에도 안 넣고 싱크대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손자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 손자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직 애 가질 계획 없어.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해. 이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 가질 계획이 없다니까요. 제 나이가 벌써 72살인데 언제 손자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도를 넘었어요. 지난달 말에 제가 시애틀에 사는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요. 혼자 운전해서 갔는데 시애틀까지 7시간 걸렸어요. 3일 있다가 오는 길에 아들 집에 들러서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어요. 미리 전화해서 시애틀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를게.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엄마. 들러. 이러더라고요. 저녁 7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들은 아직 퇴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냄새? 그랬더니 노인 냄새요. 정말 심해요. 이러면서 코를 막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7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첫마디가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 냄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다니요. 시애틀까지 갔다 와서 그런가 보다. 씻고 올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늘은 좀 곤란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자야 하거든요.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들 올 때까지만 기다릴게. 그랬더니 아들도 오늘 늦어요. 회사에서 회식 있다고 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결국 저는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7시간 운전해서 와서 며느리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는데 노인 냄새 난다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다니요. 그날 밤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한테서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일을 이야기하면서 며느리가 너무 심했다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제시카가 임신했어. 그래서 요즘 예민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이 컸어요. 그런데 잠깐 며느리가 임신했으면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현관문 앞에서 쫓아낸다고요? 임신했으면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하는 게 맞아?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입덧이 심해서 냄새에 예민하다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며느리 편만 들 거면 왜 저한테 들르라고 했나요? 미리 임신 소식도 알려주지 않고 당일에 가서 쫓겨나게 하고 그것도 노인 냄새 난다면서요. 그날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50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면서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 아들이 지금 와서 며느리 편만 들면서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아들한테 물려줘봤자 며느리가 다 가져갈 텐데 그럴 바에야 제가 살아있을 때 다 써버리겠다고요. 며칠 뒤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용 콘도 4채를 모두 팔겠다고 했어요. 중개인이 깜짝 놀라면서 왜 갑자기 다 파시려고 해요? 지금 임대 수익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야. 빨리 팔고 싶어. 그랬더니 그럼 시가보다 좀 낮춰야 빨리 팔릴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상관없어. 빨리만 팔면 돼. 그랬어요. 시가가 콘도당 65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정도 되는데 60만 달러씩만 받고 팔자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산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게 파는 거니까 손해는 아니거든요. 2주 만에 4채가 모두 팔렸어요. 총 240만 달러를 받았어요. 기존에 모아둔 120만 달러와 합치면 360만 달러가 됐어요. 한국 돈으로는 거의 5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 소식을 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콘도 다 팔았다는 게 진짜야? 응, 다 팔았어. 왜? 왜 갑자기? 내 돈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이러더라고요.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생각해봐. 제시카한테 물어보든지. 그랬더니 제시카가 뭘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해.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한국어는 못하니까 아들이 옆에서 통역해 주면서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뭘 해. 이미 다 끝났어.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자. 제시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그날 왜 그랬어? 7시간 운전해서 간 시어머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하면서 문 앞에서 쫓아내는 게 맞아?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 제시카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야. 아, 솔직한 성격이면 시어머니한테 뭘 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들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요. 엄마, 그럼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한국 가서 살 생각이야. 사실 한국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아들을 놀라게 하려고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한국 가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 영어도 까먹을 텐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다음 주에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왔어요. 아들과 함께요. 배가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임신 4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입덧 때문에 냄새에 너무 예민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국어 배우려는 노력도 안 하면서 명절에도 안 오고 제가 정성껏 해준 음식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노인 냄새 난다면서 쫓아내고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더 이상 너희들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이 번역해 주는데 어머니 콘도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예정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아, 그제서야 본색이 나오는군요. 저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제 재산 때문이었군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도 아마 제 콘도 물려받을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 콘도를 너희가 상속받을 생각이었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뭐?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이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제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집 살 때도 제 콘도 담보로 융자 받을 계획이었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만 생각했던 거네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어차피 재산은 자기들 거니까 그런 거였겠죠. 그럼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었겠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희들 거니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며느리가 또 울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번역해 주는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 나중에 같이 살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 응,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럼 왜 지금까지 명절에도 안 왔어? 전화도 안 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지금까지는 저한테 관심도 없다가 제가 콘도 팔았다니까 급하게 달려온 거네요.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지금까지 노인 냄새 난다면서 피하더니 며느리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를 잡고 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들이 전화해서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출혈이 있었다고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심했다고 임신부한테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제시카한테 상처 줬어? 사실만 말했지. 그래도 임신부잖아. 임신부가 시어머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해도 돼? 아들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 편만 들거면서 지금 와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에 며느리가 퇴원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아들하고 대학 동창이에요.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랑 문제가 있다면서요. 무슨 문제인지 내가 들었어? 콘도 팔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민준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상심해 하더라고요. 상심? 내 돈 내가 처분하는 게 왜 상심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랑 관계가 틀어진 게 상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마지막에는 노인 냄새 난다면서 쫓아낸 일까지요. 그 친구가 듣고 나서 아, 그랬구나. 그럼 어머니가 화나실 만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야?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러면 화날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 친구가 아들한테도 이야기해 줬나 봐요. 며칠 뒤에 아들이 또 전화했거든요.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제시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뭘 해.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제시카가 정말 반성했어. 반성했으면 뭐가 달라져? 한국어 배울 거야? 명절 때 올 거야? 그런 건 다 하겠다고 해.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손자가 태어날 텐데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맞나 하고요. 그래도 제 핏줄인데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있어. 뭔 조건? 첫째, 제시카가 한국어 배워야 해. 최소한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그건 하겠다고 해. 둘째, 명절에는 꼭 와야 해. 추석, 설날, 어버이날, 제삿날. 그것도 하겠다고 해.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해야 해. 그것도 하겠대. 넷째,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노인 냄새 난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 그날로 관계 끝이야. 알겠어.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한국어로 사과하더라고요. 서툴긴 했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콘도는 이미 다 팔았고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우선 한국에 있는 조카들한테 일부 보내줄 생각이에요. 제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들이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각자 5만 달러씩 보내주려고 해요. 그리고 LA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기부할 생각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새 건물 짓느라 모금하고 있거든요. 10만 달러 정도 기부하려고 해요. 나머지 돈으로는 제가 편하게 살려고 해요. 좋은 시니어 하우스에 들어가서 같은 또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생각이에요. 백운호수라고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데 입주비가 30만 달러 정도 들어요.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한국에도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아들이 제 계획을 듣고 나서 엄마 그럼 우리 손자는 언제 보고? 이러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시니어 하우스로 와. 단 며느리가 예의를 지킬 때만.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심한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50년 동안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사실 저도 서운해요. 평생 절약하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더 이상 기대하기 싫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어쩌면 제 돈 때문에 그런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손자가 태어나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콘도도 이미 다 팔았고 시니어 하우스 입주 신청도 해놨거든요. 다른 시니어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면 더더욱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부모 봉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 결혼할 때 며느리나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시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예요. 나중에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는 노후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자식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으세요.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며느리가 진짜로 변했는지 손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아프고 무시당하면 화가 나요. 7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노인 냄새 난다면서 쫓아내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는데요. 김치도 담가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어요. 하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귀찮아만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다 쓸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든 사위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대하세요. 그래야 그들도 정신을 차려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시니어 하우스에서 친구들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할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손자가 태어나면 물론 보고 싶겠죠. 하지만 그것도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진짜로 변했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그냥 남 같은 사이로 지낼 거예요. 5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자식들이 무시하면 똑똑히 말해주세요.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어요. 저도 콘도 4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당당하게 제 뜻을 밝힐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변할 수도 있고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결심이 확고해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어요. 72살이지만 아직 건강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후회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우리 인생도 소중하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어요.